오늘은 제가 그 인사를 3번을 한 이유가요.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가지고 강의장이 꽉 차갖고 예, 3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 사실 이거 투르크에 관한 연구는 제 원래 전공입니다. 주전공이고, 그리고 이 투르크로 인해서 제가 그 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학위도 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투르크사에 관해서만큼은 제가 제가 좀 자부를 하죠. 한 이거 가지고 20년을 거의 20년 연구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이거만 파고들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투르크하고 우리하고의 그 형제 관계. 터키하고 우리는 이제 그 수교 60년째 됐습니다. 60년째 돼서 행사도 참 많이 열렸어요. 제가 그 행사를 참여를 못했습니다. 거의 해외에 있느라고, 또 해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느라고 참여를 못하고, 그게 참 많이 아쉬웠는데, 이제 보통 이런 터키에 관한 이런 행사는 연말에 이렇게 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행사가 다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 12월 달에 60주년을 피날레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원고, 그러니까 원고 강의 내용 PPT 이거에 대해서 지침사항을 전달을 받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권 총재님 좋아하시는 강의 연구하실 만한 토대가 될 수 있는 강의 한 몇 개를 좀 부탁을 받아서 이걸 한번 넣어봤는데요. 제가 체험도 체험이지만은 직접 보고 찍은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보시면은 놀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터키에요. 트라부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해 연안에 있는 가장 큰 도시라 보면 됩니다. 터키에서. 트라부존하고 삼순이 제일 큰 도시인데, 예, 그 중에 하나인 트라부존을 제가 다녀왔는데, 이 놀이가 있더랍니다. 이게 터키의 민속놀이입니다. 중요 민속놀이이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놀이거든요. 주사위를 굴려서 그거에 맞으면은 그거에 맞아갖고 가장 높은 숫자가 나오면은 돈을 따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게 오스만 투르크 때는 판하고 이런 탁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판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각 나무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게 칩을 던지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칩을 던지라는 뜻의 타블라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방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주사위 같은 거 보이시는데, 그 주사위가 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셀주크 투르크 시대에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불 덮인 탁자에, 그러니까 사각 탁자죠. 사각 탁자인데 사각형인 판입니다.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높은 숫자 나오는 곳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방식은. 그래서 나중에 이게 계산은 사행성 놀이가 됐는데, 도박으로도 이걸 해요. 지금도 터키에서. 근데 이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했던 땅 전체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즐기고 있는, 꼭 나이 드신 분들만이 아니에요. 어린 사람들도 즐길 수 있거든요. 이 놀이로 이제 발전이 됐죠.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 이전부터 나무로 말을 만들어 세웠어요. 말을 만들어 세우고 주사위를 던져 말판 이동시키는 놀이를 했는데, 그 방식은 체스하고 비슷합니다. 유사한 부분이 많고, 유럽에 있는 체스도 아마 기만민족의 놀이에서 전수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투르크의 대표적인 놀이가 바로 이 타블라거든요. 네, 투르크의 지배를 받은 나라들에서 주로 이렇게 성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이런 거에 원리를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이것도 약간 여기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가장 높은 수가 나오면 이 판에서 이 판을 옮기고 상대판으로 옮기고, 상대판에서 여기 있는 판을 뺏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게임을 발전한 거죠. 예. 터키 이스탄불의 위스키다르에서 유럽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뭐냐면 체스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민속놀이에도 규칙과 놀이 용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자, 2개 주사위 굴려가지고 한 점 나오면 도입니다. 그리고 2개 주사위 굴려서 2점 나오면 괴입니다. 괴 이러거든요. 터키어로 괴. 그리고 2개 주사위 굴려서 3점 나오면 골이라고 합니다. 골. 그리고 2개 주사위 또 굴려서 4점 나오면 유트.
그리고 2개 주사위 굴려서 5점 나오면은 뭐 이러고요. 6점 나오면 또 뭐입니다. 뭐하고 비슷합니까? 우리나라의 그 윷놀이에 나오는 독일 걸윷 뭐하고 완전 비슷하죠. 이게 터키어로 지금 이게 나오는 이 내용 자체가 다 터키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독일 걸윷 뭐 이렇게 되죠. 마지막에 그 6점 나오는 것이 정말 그 이상한데요. 여기서 6점에서 나중에 이게 발전이 된 게 6점 나온 6개에서 마지막에 그 한 번 6개 나오면 한 번 더 던져요. 한 번 더 던지는데 하나 나왔다. 1점 나왔다 그러면 거꾸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내줘야 돼요. 백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놀이예요, 이 놀이가. 그래서 이게 윷놀이하고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말이 안 간다는 점. 그리고 그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그 숫자에 맞춰갖고 점수가 난다는 점.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실제 이렇게 윷놀이에서 이렇게 던지는 거하고. 그래서 그 굉장히 유사한 부분인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이렇게 이동해서 전파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문화가 이동해서 전파되는 과정은 지형적인 특성과 기후적인 특성도 가지고 그 인종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모든 인류의 변천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땅을 지나고 이 땅을 지나고 저 땅을 지나고서 지나가면은 이게 그 성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건 안 바뀌죠. 이런 그 용어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습니다. 고리 가문이었죠. 과거에 그 돌고린들의 후예. 근데 돌고린들 후예 중에서 가장 중심된 세는 코리 가문인데 이 코리 가문이 그 고구려 유민들로 옛날 고구려 유민들 이 유민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셀주크가의 주축 세력이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고 이들의 역사를 연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보시면 이게 뭐냐면 나자르본죽이라고 해갖고 악마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애군을 방지하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이게 나무에 이렇게 걸어두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 선앙당이나 예를 들어서 신당소에 걸어놓는 것도 있죠. 그 비슷한 이거하고 나자르본죽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런 방식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터키도 남아 있다. 터키에는 또 터키나 이제 투르크인들의 그 가장 그 시조이자 가장 신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늑대예요. 늑대 신화. 그러니까는 낭생 신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두고. 그래서 낭생 신화가 그 투르크의 시조 신화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근데 왜 이게 낭생 신화고 왜 늑대냐?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걸 얼마 전에 밝혀낸 내용인데 이게 참 뭐랄까 20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요. 왜 이럴까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호랑이 있지 않습니까? 곰과 호랑이 얘기 나오죠. 우리 신화에. 그러니까 호랑이는 어디에 삽니까 주로? 산에 살고 또 시베리아 같은데 추운 데 살죠. 시베리아 같은데 눈 많이 내리고 시베리아 같은데 이렇게 추운 데 살고 아무르강 같은 좀 기후적 특성이 습지대가 많은 지역에 많이 살죠. 호랑이가 보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벵골 호랑이도 벵골만 그 방글라데시 쪽에 그 습지대가 많은 지역에 살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습지대가 많고 그런데 눈도 내리고 그리고 척박하고 그리고 또 춥거나 덥거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대륙성 기후가 잦고 그런 공통점이 있고 또 비가 많이 오고 또 어떤 지역은 비가 많이 오니까 습지가 생기죠. 그러니까는 그런 지역에는 그냥 호랑이가 많이 사는 거죠. 근데 비도 비도 오더라도 소리 없이 옵니다. 비도 소리 없이 오고 어느새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고 어느새 비가 온 듯 안 온 듯 하다가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그게 비 온 거예요. 초원이 대체 그래요. 그럼 초원 기후 척박하죠. 게다가 또 바람도 심하게 불죠. 어떨 땐 바람이 안 불 수도 있어요. 안 불 때는 무지하게 뜨겁죠. 이런 기후는 대부분 그 초원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초원적인 특유의 기후에는 누가 많이 사냐면 늑대가 많이 삽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혈맹을 했던 민족들이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은 서쪽에는 대부분 다 노마드 지역이거든요. 초원 지역인데 이 초원 지역에 갔던 민족들이 대거 그때 늑대를 숭상하더랍니다. 늑대는 초원에서 최상위 포식자예요. 그렇지만 아무르강이나 시베리아에서 최상위 포식자는 호랑이죠. 그럼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럼 뭡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민족이 이동을 하면서 호랑이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늑대를 토템으로 삼는 거예요. 호랑이는 못 보잖아요. 그러면 최상위 포식자는 늑대죠. 그러면 늑대를 섬기는 겁니다. 호랑이에서 늑대로 그냥 신이 변화가 된 거예요. 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초원에서 살면서 초원에서 경험했던 것은 바로 늑대입니다. 타이가 지역은 또 말 그대로 호랑이 많이 사는 거고.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투르크 민속놀이들을 보면은 우리 민속놀이와 연관성도 찾을 수 있고, 또 기록이나 고고학적으로 찾을 수 없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설화나 이런 선앙당 같은 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독일 권력 이런 거나 이런 민속적인 부분,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 아까 또 터키어와 우리하고 약간 비슷한 거 발견을 많이 하셨죠? 예, 제가 써놓기도 많이 써놨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 터키어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걸 조금 연구를 해보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요. 특히 사투리 부분.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 북쪽 사투리,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3개가 나오는데, 경상도 사투리 쪽을 보면은 약간 비슷한 부분의 확률이 한 20% 정도 되려나? 그래요. 20%에서 18%에서 20% 정도? 정확하게 따지면. 근데 전라도 사투리 쪽은 조금 줄어들죠. 활용도가. 그리고 북쪽 사투리는 좀 더 많고.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표준말보다는 사투리 부분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하면은, 터키어와 비교 검토를 하면은 참 놀랄만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비슷하네 하는 거. 그게 뭡니까? 옛날에 흉노 있었을 때 신라가 김일제가 이렇게 신라를 사실상 만든 거나 다름없죠. 김일제가 흉노 출신이고, 그리고 흉노가 어디 있었습니까? 초원에 있었죠. 초원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흉노의 후예가 바로 또 투르크 돌거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걔네들이 가서 경상도 지역에 정착을 해갖고 신라의 원조가 됐다면은, 그럼 경상도 사투리하고 그거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대충 답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런 투르크 민족의 국가하고 자치구를 보면은 엄청납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이거 중앙아시아뿐이 아니에요. 또 여기에도 살고 있어요. 여기는 왜 그러냐? 본래 이 바이칼 지역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 이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흩어진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북쪽으로 간 민족들 같은 경우는 거의 외적의 침입을 받지는 않았어요.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았지만은 요 바이칼의 서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민족은 외적의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특히 중국의 예를 들어서 한무제라든지 당나라 시대 때, 또 당나라 당태종이라든지 이런 민족이, 예, 감사합니다. 네. 이런 민족의 침입을 굉장히 이런 한족의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뭐 당나라는 한족이 아니지만. 그래서 요렇게 한 덩어리로 뭉쳐 있고, 또 여기 터키까지 쫓겨간 민족이 있고, 여기 동부에 있는 민족은 그나마 영향을 덜 받은 거죠. 왜? 동부에 먹을 게 없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이 민족들은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는 거예요. 위에 여기하고 이제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지역은 뭡니까? 브리야트 공화국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예, 몽골인. 그리고 이 몽골인이 있고, 또 몽골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기하고 다르다고 이제 갈라놓은 거죠. 또 서양 언어학자들이 갈라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몽골어와 투르크 언어 또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터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탄, 투르크메스탄 이렇게 있죠. 이 6개 국가 여기에 다 있어요. 운집이 돼 있어요. 중앙아시아 운집이 돼 있는 이 국가들은 투르크계고, 또 터키도 있고, 아제르바이잔 여기 아제르바이잔 조그만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이에요. 여기 있고, 이 나라들이 현재 국가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고, 알타이 공화국부터 시작해서 추바시아까지 쫙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투바까지 이런 나라들은 거의 어떤 나라들이냐면 러시아 내 자치공화국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타타르 공화국은 또 여기 있어요. 요거는 좀 약간의 그 몽골계 피와 또 섞었죠. 그래서 우리 생긴 것도 우리하고 좀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타타르 음악도 들어보면 우리 음악에 신나는 노래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크리미아라든지 여기 밑에 크리미아라든지 여기라든지 아니면 또 위구르라든지 여기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중국에 복속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여기 위구르라고 부르는 것을 위구르라 부르지 말고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전제를 깔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에게 사실상 정복을 당했다 하지만 청나라의 지배를 받은 거지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정복을 당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민족에 대한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이스트 투르키스탄이라고 제대로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나중에 독립을 하죠. 독립을 해도 할 말이 생기는 거고. 터키하고 국기도 비슷하고 색깔만 다르죠. 이 파란 색깔하고 붉은 색깔하고 색깔만 달라요. 투르크계 언어들은 그 중앙아시아하고 북시베리아 쪽에 상당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르크계 언어들을 이렇게 잘 보면은 이제 각 언어들이 나뉘는데 사실상 뭐 어느 것이 원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터키 같은 경우가 종주국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터키는 그 라틴 그 문자로 이렇게 바꾸면서 약간 라틴어 비슷한 게 좀 들어가요. 독일어 비슷한 거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터키어가 아베데체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독일어 똑같죠. 아베데체 뭐 이렇게 똑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독일식의 그 알파벳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은 지금 문자를 뭘 쓰고 있냐면 키릴 문자 쓰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도 라틴 문자로 바뀔 것이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은 다 키릴 문자를 씁니다. 키릴 문자를 쓰는데 그 터키하고도 관계도 가깝기 때문에 라틴 문자 섞어서 약간 터키어도 쓰고 있고 숫자도 똑같아요. 숫자도 뭐 여기 중앙아시아 숫자도 뭐 비르, 이키, 유츠, 또르트 이거 똑같이 나갑니다. 1, 2, 3, 4, 5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이 나라들은 한 문화권이었는데 각자 그 서구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예, 아쉽게도 좀 뭔가 달라지게 됐죠. 그렇지만 이게 언젠가는 이제 투르크 연합이 생기고 우리도 여기 협조를 같이 형제국이니까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우리하고 유사 언어를 찾는데 더 빨라지지 않을까, 더 쉽게 더 찾아지고 그리고 더 쉽게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투르키시 미솔로지인데 투르키 신화예요. 말 그대로 터키 신화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왔는지 보시면은 주서 2억 열전 돌궐 하에 보시면은 그 투르크 신화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돌궐이라는 것은 흉노족의 별종으로 나와요. 흉노족의 별종. 그러니까 흉노족과 다른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민족 약간 다른 민족이라는 것을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쪼개는 것 같아요. 좀 뭘로 쪼개냐면 별칭, 뭐 별종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약간 그 다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자만 다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거의 근데 문제는 항상 그 위에 무슨 족의 별종, 무슨 족의 별칭 이런 거 중국 사서 이렇게 나타난 거 보면은 뭔가 이 민족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또 되거든요. 이들 성씨는 또 아사나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성씨의 아사나씨들은 따로 부락을 가지고 있다. 아사나가 뭐를 의미하냐면 아사나는 그 투르크어로 늑대를 얘기합니다. 투르크어로 늑대를 얘기하고 그 투르크는 아쉬나라고 얘기하죠. 아시나. 그리고 한자 그대로 이역하면은 그냥 아사나 이렇게 있는 거죠. 나중에 이 이웃 나라에 의해서 그 부족이 공파를 당해서 종족이 다 죽음을 당했는데 어린 아기가 살아남아서 겨우 10살이 됐는데 군인들이 그 아이의 발꿈치를 끊어버렸어요. 죽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늑대가 와가지고 그 고기도 먹이고 젖도 먹이고 해갖고 그 아기가 크게 돼요. 그리고 그 아기가 장성을 하니까 이리와 교묘해서 이리가 임신해갖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신화가 똑같은 게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로마에도 나오는데 근데 똑같다고 말하기는 뭐하고 그것도 이제 비슷한 거죠. 늑대의 젖을 먹였죠.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늑대의 젖을 먹여서 키웠는데 늑대하고 관계가 적고 임신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부분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신화들 딱 이렇게 보면은 늑대 신화인데 이게 그 로마 신화보다는 한참 뒤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스키타이도 늑대 신화가 있었어요. 한참 이전이죠. 로마보다 한참 이전이에요. 근데 그 스키타이 신화에서도 늑대가 나와요. 늑대가 어머니로 나온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화로 인해서 또 로마, 오늘날의 이스탈리아 지역에는 에트루리안이 사죠. 그 전에 그 로마 제국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에트루리안이 사는데 거기 신화도 똑같은 늑대 신화예요. 거기 그런 쪽의 신화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돌골과 투르크 민족은 이렇게 이렇게 지도에서 나오는 것 같이 요 지역 그 몽골이나 또 요 몽골 주변이나 이 지역이 그 시작이 되는데 몽골에서 서몽골을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 바이칼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은 점점 고도가 높아집니다. 여기는 쭉 약간 저지대에 들어가요. 바이칼 지역이나. 근데 요 지역이 이렇게 그 연결되는 지역은 뭐냐면 알타이 산맥이라고 있고 이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아시아 민족을 나눕니다. 알타이가 나오죠. 또 요렇게 해서 들어가면 텐산 산맥. 중국어로는 텐산이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천산으로 얘기하죠. 우리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식으로 텐산이 아니라 천산산맥이죠. 천산산맥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천산산맥으로 해서 요렇게 빠져나가는 지역은 파미르곤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예. 그리고 요렇게 천산산맥이 있으면 요 천산산맥 틈으로 해서 요렇게 이란 쪽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내려오는 쪽은 힌두쿠시 산맥이라고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산산맥이란 그 알타이 산맥이나 이런 부분은 그 아시아의 등뼈라고도 이렇게 흔히들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지역에 그 알타이 지역에 보면은 그 투르크계뿐만 아니라 몽골계들도 이쪽에서도 상당히 가깝게 이렇게 갖고 있죠. 또 그 힌두쿠시 쪽에서는 아리안 그 인도 이란인 뭐 인도 유럽인들이 많이 나오고 또 여기 천산 지역에서는 뭐냐면 중앙아시아인 그러니까 사카, 스키타이, 색족 이런 민족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흉노의 세력이 그 이전에 흉노의 세력은 그 기련산 지역에 언지산과 기련산이 있어요. 기련산 지역이 한 요 정도 되나?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청해성에 보면은 기련산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발원을 해서 세력이 갑자기 커지면서 실크로드까지 장악하고 강대국이 돼요. 그래서 요 지역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요 엄청난 대제국이죠. 예. 그러면서 이 흉노인들이 나중에 그 중국의 세력들에게도 있지만은 독특하게 우리 그 민족들의 특성은 뭐냐면 쉽게 분열돼서 깨진다는 게 있습니다. 고구려도 내분으로 해서 망했고 백제도 내분으로 해서 망했고 그리고 발해도 내분으로 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돌골이나 흉노나 이런 민족들은 다 내분으로 해서 깨졌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북방민족만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북방민족들은 관용과 포용으로 이렇게 감싸 안고 함께 가자는 이런 주의가 있거든요. 홍익주의라고 우리는 홍익주의라고 얘기하지만 걔네들은 그런 그 민족주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투란주의라는 겁니다. 함께 가자. 예. 걔네들한테는 투란이고 우리한테는 홍익이에요. 왜? 명칭이 조금 달라요. 명칭은 다르지만은 개념은 같아요. 개념은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한민족으로 함께 가자 그랬는데 문제는 이 안에서 워낙 소리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그 통치자가 나오고 칸이 나오면은 강대국이 되지만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 지도자가 나왔을 때는 쪼개지게 됩니다. 쉽게. 서로 목소리가 다르니까. 왜냐? 서로가 추구하는 역할이 다르고 그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컨트롤 타워가 부재할 때는 이게 다 깨진다. 그것이 바로 북방민족의 특성이다. 기후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후적인 영향 굉장히 척박하죠, 북방은. 남쪽에 따뜻하고 쌀 잘 나오고 그런 집단들은 잘 모여요. 잘 모이고 잘 뭉칩니다. 왜냐? 그런 민족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잘 뭉쳐요. 그렇지만 북방 민족들은 개개별적이야. 왜냐? 자기가 그 어느 땅을 갔는데 그 땅이 기름지고 좋아 그럼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지게 돼. 그 농경 민족은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그 땅은 내 땅이야. 내가 밟는 땅이니까. 그럼 그 땅을 가지게 되면 다른 민족이 옆에 땅 오면은 이거 옆에 땅이 이거 내 땅이야. 각자의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그 자기들의 이익이나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은 함께 뭉쳐요. 함께 뭉치고 우리 민족도 똑같고 그거는 함께 다 뭉쳐요. 뭉치고 샤샤 잘 나가죠.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뭔가 다르고 무조건 얘는 얘 말을 들어야 돼, 얘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다 쪼개져요. 그러니까 냄비처럼 끓었다 냄비처럼 씻는 거예요. 냄비 근성이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는 북방민족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헵탈리트라고 있죠. 헵탈리트는 뭐냐면 에프탈 훈이라고 하는 약 5세기의 왕조인데 훈족의 왕조예요. 중앙아시아 훈족 왕조예요. 아틸라가 이쪽으로 건너가서 활동할 때 같은 시기에 중앙아시아에도 훈족이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이 훈족 국가를 헵탈리트라고 그랬어요. 그리스어로는 헵탈리트, 그리고 한문으로는 엽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에프타이라고 그러고, 에프탈 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훈 제국이 굉장히 강대했죠. 페르시아도 눌러서 영토를 빼앗고, 그리고 여기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인도 북인도의 강대국들 쿠샨 왕조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요 본 지역에 있는 그 흉노인들 다 통합시켰어요. 서흉노인들을. 그래서 이략 강대국, 최대 강대국이 됩니다. 유연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이 민족들이 그리고 이 나라를 유연이라 그럽니다. 보시면은 거기 자료집에 보시면은 유연이 어떤 민족인지 나와 있습니다. 자료집도 함께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민족이 차지한 이 지역은 초원지대예요. 공교롭죠. 흉노도 같은 지역을 차지했고, 유연도 같은 지역 차지했고, 도골도 똑같아요. 도골도 같은 지역을 차지해요. 요 지역이 노른자인 거예요. 북방민족한테는. 흉노가 멸망한 다음에는 그 흉노 자녀 세력들이 여전히 번창을 합니다. 그 흉노가 좀 안 좋은 어감의 언어라는 거 잘 아시죠? 원래 훈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합니다. 얘네들 훈누, 순누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흉노가 어떤 사람들은 순누가 갑자기 사라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훈족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는데 어떤 민족이든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민족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건 그 역사를 쓴 나라나 그 역사를 쓴 사가가 피해의식을 입었을 때입니다. 어떤 피해의식이냐? 대표님, 김탁 대표님 혹시 그거 위한 휘치인가요? 예, 위한 휘치. 그렇죠. 상내야괴, 그 다음에, 예. 그렇죠. 존화양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대부분 서술되는 게. 그런 사람들은 이 민족이 갑자기 뿅 하고 사라졌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훈족이 뿅 하고 사라졌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흉노도 마찬가지예요. 이 흉노의 자녀 세력, 그러니까 서양에서 말하는 훈이라고 부르는 민족들, 아시아에서는 9세기에도 나와요. 훈이라고. 흉노라고 똑같이 나와요. 중국 사서도 흉노가 갑자기 사라진 줄 알죠? 중국 사서에서도 흉노의 별종이다 어쩌다 민족 합치면 14세기, 15세기도 갑니다.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진 거 아니에요. 이름만 바뀌고 다시 재탄생했을 뿐이에요. 훈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훈족도 갑자기 아틸라 죽고 나서 뿅 사라졌어 이거 아니에요. 훈족은 유럽을 장악을 했고 그 땅에 자기네들 북방 민족들의 개념 그대로 봉토로 자기들이 봉토로 나눠 가진 거예요. 나눠 가져서 거기서 영주가 되고 성주가 되고 그러면서 공우백잔함 같은 그런 자기도 신설을 하고 그거 훈족이 만든 겁니다. 그건 유럽이 만든 거 아니에요. 공우백잔함.
그 귀족 자기들은 그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징기스칸 아십니까? 징기스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땅을 분배를 하잖아. 사한국이라 해갖고. 그렇죠.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아틸라가 죽고 나서 그 땅을 나눠 갖는 버릇이 있어요. 유목민족들은. 그러면서 그 땅의 주인이 되고 나중에 이게 유럽의 유력 가문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승화가 돼서. 그게 흔히란 이름이 왜 없어졌냐면은 그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그 혼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혈을 하게 되면 혈통이 섞이죠. 그러면 혈통이 만약에 그 계속 혼혈을 해가지고 혈통이 몇 대까지 가겠습니까? 3대, 4대, 5대 되면 다른 색깔이 전혀 다른 인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꾸로 위에 유럽인들은 대부분 한 70, 80%는 거꾸로 다 파보면 다 훈족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살살 없어진 거지. 갑자기 어느 사람이 뿅 하고 하늘로 솟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잠깐만요. 원래 그 흉노인들은요, 그 굉장히 그 상업적인 이득도 잘 취했습니다. 그 흉노하고 비슷하게 그 중앙아시아나 몽골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서 이득을 취했던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냐면 소그드인들이 있죠. 소그드인. 이란계라고 얘기하고 페르시아계라고 얘기하는 소그드인입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인들, 이란인들하고 혼혈 많이 했어요. 결혼도 많이 하고. 결혼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죠. 북방 민족들은. 그래서 혈통이 많이 섞였죠. 소그드인들을 이란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투르크인으로 보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이 흉노 멸망 이후에는 각기 이게 섞인 혈통 민족들이 생겨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유연이라고 보시면 또 쉬울 겁니다. 그런 그 투르크인들은 유연의 수탈로 인해서 유연에 대한 원성이 많았고 유연이 이들 민족들을 티르크라고 그랬는데 이 티르크라는 말은 투구, 함자로 말하면 투구라고 하죠. 투구산에서 이 민족이 기원을 했기 때문에 투구라고 한 건데 투구는 뭡니까? 머리 쓰는 거죠. 이렇게 소처럼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건데 전쟁 나갖고 그 머리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군인으로 보면은 철모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철모가 현재의 철모가 과거에는 투구였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을 다룰 줄 알았어요. 대장장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거를 그 일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요. 금맥도 잘 캐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중국에서 뭐라 그러면 그 투구를 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머리를 보호하는 그 전쟁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고전 위구르로는 또 서방의 상인이라고 해서 장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철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흉노의 남은 자녀색들이 투르크화가 되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철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흉노들, 훈족들을 다 흡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연족은 선비족의 계통이에요. 원래 이 민족 같은 경우는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일찍이 모용 선비 시기 때부터 사라졌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선비족 중에서 단석계 옛날 후예들. 그리고 단석계 말고도 또 그 외에 기타 선비족들 두 민족이 더 있죠. 걸복씨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독불씨, 예, 독불씨, 그 걸복씨 이렇게 있죠. 이런 선비족들은 한 번에 뭉쳐요. 한 번에 뭉쳐서 어디로 가면 토요코노로도 가고 어떤 민족은 더 북쪽으로 갑니다. 이 계통의 민족들을 뭐라 그러면 유연족이라고 그랬어요. 여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북위하고 매번 전쟁을 벌입니다. 유연족이. 왜냐하면 같은 선비족인데 그 민족이 원래 중원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위가 강성해서 이들 위로 밀어내니까 이 민족이 다시 탈환전에 나선 거예요. 진현계의 중국 민족사 강요를 보면은 탁발선비가 남하에서 정권을 세운 다음에 동호에서 나온 유연도 대막 남북의 강대적거에서 북위의 북방 강적으로 되었는데 여여라고 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진서나 이렇게 그 진서를 비롯한 이제 수많은 그 25사 당시 중국 25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유 여여 예예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하면 동호의 후예라고 얘기해요. 동호는 누굽니까? 동호 고조선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흉노의 별종 다 이렇게 별종 흉노의
뭐야 다른 그 부족이다. 그리고 세외 자포 잡그 잡민 잡호족이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난다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북방민족과 우리하고의 관계성을 증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봅니다. 흉노의 변조 끝 계속 나오죠. 흉노가 어디서 나옵니까? 흉노도 고조선 바로 밑에서 이렇게 고조선 바로 밑에서 그 제후 노릇했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동호 뭐로 나와요? 동호도 갈라져서 뭘로 나갑니까? 오한과 선비로 나가죠. 이 선비족의 후예가 또 뭡니까? 유연이죠. 여기 보세요, 유연이죠. 다 같아요. 가장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이게 그 유연의 가한들에 대한 그 계보도입니다. 가한 계보, 역대 가한 계보도인데 뭘 주면요? 욱구려를 보세요. 욱구려 씨예요. 욱구리, 고구려 후예, 욱구리. 뭐냐? 고구려 후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고구려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런 이름 붙여놨겠죠. 욱구리. 한문은 다르죠. 물론 한자는 고구려나 뭐 이런 거하고 다르지만은 구려하고 다르지만은 왜 하필이면 구려라고 붙였을까? 그것도 욱이라는 말을 붙여서 생각해봐야 될 그 내용 중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씨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를 두고 이제 독일의 역사학자인 베겐 라인하르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프탈 훈이라고 부릅니다. 에프탈 훈과 함께 위족을 이루지 못한 흉노가 다른 흉노가 각 계층을 이루면서 그들 집단을 형성해 나갔다. 그리고 100년 정도 제대로 된 통치자를 만나지 못해서 유연의 세력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베겐 라인하르트는 이때 선비계통의 유연의 세력하에 들어간 그 이 민족을 투르크 돌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 돌골과 관련된 이런 그 그림들이나 이런 그 암각화를 딱 보면은 당시 이건 투구산 근처와 투구산 좀 넘어서 있는 암각화예요. 이게 그 신강 위구르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지역이고 이런 암각화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그 돌골의 그 또 하나의 그 흔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고고학적인 부분의 근거를 본다 그러면 몽골에 남아있는 흉노 무덤의 변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건 그 자바이칼, 그러니까 바이칼 동쪽에 있는 남부 차람고 분군이에요. 여기 차람고 분군이고, 그리고 몽골 서쪽에 탑라크 할키고 쿠르간인데 요건데 뭐가 다릅니까? 뭐가 같고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이 모양을만 봐도. 요거는 이제 이건 급경사를 이루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로 나오지만 요거는 뭔가 완만하죠? 들어가는 입구. 게다가 또 여기 안쪽에는 이제 목관이 설치돼 있고 여기에 주로 매장이 되는 거에 반해서 이거는 좀 약간 완만한 경사에 이렇게 들어가죠. 완만한 경사에 들어가면서 얼마 되지 않은, 여기는 상당히 깊은데 여기는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은 아는 쪽에다 매장을 하죠. 매장 방식에서 그게 변화가 되는 게 여기는 요만큼 했다가 또 여기를 주변을 또 적석으로 채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무 과구를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흙으로 덮죠. 여기는 애초부터 여기 이 주변만 나무 과구를 씌워요. 그리고 적석을 주변에 배치해요. 여기는 위에다 쌓진 않습니다. 그리고 흙을 씌우고 여기다가 또 돌을 얹고 또 흙을 씌워요. 이중흙을 씌우거든요. 좀 뭔가 달라지죠. 이거는 뭐냐면 흉노 무덤인데 이게 언제적이냐면은 그러니까 그 전환 무제시기, 이거는 거의 전환 무제시기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환 무제보다 한참 위죠. 예, 거의 그 삼국 시대로 말하면 위나라 시대라든지 뭐 위진 시기하고 비슷한 때, 그때 무덤이고. 그러니까는 시대적으로 보고 지역적으로 볼 때 이렇게 엄청나게 큰 고분에서 좀 간소화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보시면 이게 그 몽골의 아르한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서몽골에 투구산입니다. 이게 진짜 투구가 생겼죠. 소 덮어놓은 것 같이. 그리고 또 여기
여기는 이제 적석총은 카자흐스탄 그 베릴에 있는 베릴 고분, 베릴 적석총이라고 보면 되고, 이건 신라의 황남대 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가 다른지 알겠죠? 이거는 적석총이에요, 그냥. 간소화됐다는 거죠, 무덤이. 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투구산 지역에 있는 거는 이제 이거 전체가 이게 하나의 무덤인데, 여기에다가 왜 이게 무덤이 나왔냐면은, 이런 무덤이 나왔냐면, 이건 산이 아니에요. 무덤산이에요, 그냥. 사람을 여러 명을 한꺼번에 매장을 시켜요. 사람이 여기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죽으면은 여기 이 산에다 다 매장시켜서 수많은 유구가 나와요, 여기서. 개뼈도 매장시키고 막. 그리고 또 이 황남대총 같은 경우는 쌍고분 있죠. 쌍고분이에요. 비슷하긴 한데 크기는 이게 더 큽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베릴 고분이 이제 좀 더 낮아지죠. 완전 낮아갖고 요만큼의 타원형 모양의 적석을 쌓고 그 위에 돌로 막 덮죠. 돌무더기로. 이런 양식은 또 어디 나타나냐면 또 우리나라 그 한강에도 나타나죠. 한강에 그 적석총, 그러니까 백제시대 때 적석총 있죠. 그거 비슷하게 생겼죠.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베릴고분 형태는 그 아까 전에 그 타원형의 적석이에요. 그리고 널찍한 형태의 흙으로 다져진 것이 또 이게 위에 널찍하죠. 이렇게 투구산은 이게 나온 것처럼 보시다시피 위 녹적하잖아요, 여기가. 예. 이런 흙으로 다져졌고, 대체로 이런 것들은 뭐 황남대총하고 비슷한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타원형과 적석총 형태의 고분을 다 이렇게 변화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흉노의 자녀 세력 때 투르크화된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보인다 그러는데, 자녀 세력들이 투르크화되면서 무덤 또한 간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노의 고분의 쿠르간에는 대형 신라 황남고분처럼 대형 정석 목갑부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터키 쪽에서의 지도를 나타낸 건데, 이거를 보시면 괴크투르키라고 나오죠. 괴크투르키는 그 터키어로 돌고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조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페라트르키는 뭐냐면은 제국이라는 얘기인데, 터키 제국이라고 해서 이거 돌고 제국이라서 이거 그대로 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냐면 투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터키에서는 이렇게 써놓고 이 모든 민족을 투란 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들어가 있는 민족. 우리는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이 민족 안에 있는 거는.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바이칼로도 가고, 이게 어디로 가면 연해주 거쳐서 여기로 사할린까지도 가죠. 사할린에 있는 민족들은 대부분 누가 나옵니까? 아이누 애들도 많이 사할린 건너갔어요. 아이누 애들도 많이 나와요, 여기는. 아이누도 우리하고 관계 있는 투르크 민족이다. 투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골 자체가 뭐냐면 투르크 음역을 따가지고 한자화돼서 나온 겁니다. 한자화가 돼갖고. 자, 돌고를 보겠습니다. 괴크투르크 칸느라고 그러는데, 불가리어로는 또 곡투르키라고 그러고, 이 괴크투르크 의미는 텍니고도의 명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텍니고도는 뭡니까? 텍니고도 선우라고 그랬어요. 흉노의 그 선우를. 텍니고도 선우는 뭐냐면 탱그리의 명을 받은 명을 받은 통치자 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텍니고도라는 건 탱그리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천성민족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돌궐이 다른 투르크 민족을 병합해서 또 투르크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들의 최대 세력이 되었을 때 스스로를 뭐라 그럽니까? 하늘, 그리고 천상. 우리는 하늘의 자손, 천성 민족,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천성의 개념은 중앙아시아를 다스리는 데서 완전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필요한 그런 표현 요소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록은 또 해초 왕호 척축전 기록에도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호국들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턱산 및 호라고 불리는 그 호족, 그 오랑캐 호자 있지 않습니까? 그 호를 말하는 거예요. 호의 나라들, 북쪽으로는 북해가 어디입니까? 바이칼호예요. 서쪽으로는 서해는 어디입니까? 카스피해입니다.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땅은 동쪽으로 중국에 이르고, 맞죠? 정확하죠? 이 부분 돌골족이 사는 강역이다. 어디를 말합니까? 카자흐스탄 쪽하고 서몽골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돌골족들은 불법을 알지 못하니 절이나 중도 없다.
맞죠? 불교가 전해진 적이 없고 이 민족들은 자신을 천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부처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처가 나쁜 놈이죠. 성곽을 거처하는 일도 없죠. 그리고 고기를 먹거리로 삼고 이 해초가 그 북방민족 그 유목민족을 묘사를 굉장히 잘 해놓은 거예요. 천막은 몸에 지니고 내고 물과 풀을 따라다니고 수염과 머리를 깎고 여자는 머리를 기르고 여자들 머리 기르면서 묶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머리를 풀고 다니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머리를 풀고 다니는 그 헤어스타일이 있죠. 그 헤어스타일 남방민족은 그런 거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북방민족에서 주로 발견되는 거예요. 여자들 긴 머리에 헤어스타일 아주 긴 머리 헤어스타일 그 생머리 얼마나 좋아요 보기가. 네. 유럽 사람들도 그런 스타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면 북방민족 여자들이 옛날부터 이어온 풍습이었다. 북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남방 사람들은 그런 그림이 거의 없죠. 머리 풀어 헤치는 경우 거의 묶잖아요. 쪽두리처럼 이렇게 쪽처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언어는 다른 나라와 같지 않다. 다른 나라 뭐냐? 투르크 외 그 나라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중국하고도 다른데. 이 나라 사람들은 죽이는 것을 좋아하고 선악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죽이는 걸 좋아한다는 것은 약간 폄하입니다. 왜냐면 문명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왔었을 때 북방 민족을 보면은 사람 죽이고 약탈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야만족으로 보거든요. 그런 개념을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해초 같은 승려, 신라 같은 풍부한 나라, 그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승려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오랑캐인 거죠. 왕호 출정 국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또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북해를 제가 바이칼로 잘못 설명했어요. 이거 예니세이 강으로 설명했는데 북해 같은 경우에 왜 예니세이 강을 그러냐면 예니세이 강을 직접 가보면은 그 바다처럼 넓어요. 엄청나게 넓고 이렇게 그 굉장히 길어요. 북극해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그 지류는 또 바이칼이에요. 며칠 전에 또 그 국회의사당에서 제가 강의를 했었을 때 레나강하고 두 개를 같이 설명을 했죠. 예, 그 강입니다. 그리고 사국사에서는 예니세이 강이 강폭이 넓다고 말이 제 말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북쪽이 바다처럼 이렇게 엄청 넓었다고 강폭이. 네, 요런 거요. 이런 거죠. 이렇게 내려오죠. 또 여기서 발원하는 것, 이렇게 발원하는 것도 레나강이라고 해갖고 따로 이렇게 상류가 있습니다. 샤하남에는 뭐냐면은 페르시아 사서예요. 페르시아 사서인데 투르크 계열 민족이 옛날 그 돌고 제1제국 시작됐을 때 바이카로 근처를 이주해서 두고 바이카로를 큰 대양으로 보았다라고 기록까지 지정해놨어요. 샤하남에. 그러니까 투르크인들뿐만 아니라 이게 페르시아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저는 북해로 뭐로 보냐면은 당시 왕호 천축 국전에 나오는 이 기록에 예니세이강 상류라는 것이 뭐냐면 왕호 천축 국전을 썼던 해초가 이 지역을 지나가지는 않았잖아요.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나오는 왕호 천축 국전에 나오는 이 기록을 저는 뭐로 보냐면은 이 예니세이강 상류를 말한다는 것이 보통 이 지역을 말하는 거고 서쪽에서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카스피에 나오네요. 그쪽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남자들은 머리와 수염을 깎고 여자는 머리를 기른다. 대대로 이렇게 머리를 길렀고 닦기도 했어요. 이렇게 쪽은 하지 않고 따가지고 밑으로 내렸죠. 우리나라 그 댕기머리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당시에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았다. 8세기 기록인 걸 보면은 그런 것으로 착안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따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 가면은 아프라시압 궁전이 있는데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에 이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또 워낙 유명하고. 자, 선비족이 문화를 가진 돌고래입니다. 선비족들도요. 이게 선비족 그 벽화거든요. 이 선비족들도 얘처럼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서 길러갖고 이렇게 따 내렸고 또 어디야? 요 활을 쏘는 요 애들 요거 있죠? 요거 머리 이렇게 해서 흩날리잖아요, 뒤로. 요거 하고 또 요거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길게 늘어뜨리고. 아프라시아 그 궁전 벽화에 가면은 요렇게 생긴 애들이 아까 전처럼 또 요렇게 있죠.
여럿이서 앉아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럿이서 앉아 있고 서 있고 죄다 머리를 뭡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 머리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거죠. 사실상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자체가 요 두 개가 선비 문화인데 요거는 이제 돌궐 시대예요. 아프라시아 벽화 자체가 돌궐 시대 생활상을 반영을 해주는 거니까 요거고 이렇게 선비족이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 끼친 영향이 지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문화적 영향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그러고 선비가 사라진 다음부터는 선비 문화가 초기 유목민족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계 유목민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사나시족에 대한 그 신화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그 책이 지금도 그 이스탄불에 가면 이 원본이 있습니다. 책 자체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 고구려 때 수렵도 하고 똑같이 활 써갖고 잡는 거 나오죠. 아사나시의 그 수장이 토문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토문이고 이리간이라고 불려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통치력을 갖고 있었고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앙아시아에서 각계 부족을 이뤘던 돌고리인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골족에게는 천연연수에 금산이 있었더라. 금산이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투구산이 한편 무덤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은 요새로도 쓰이기도 했다. 왜냐면 몸을 감출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금산이 투구 모양으로 투구 모양 참상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이 돌고리라고 했다. 한 분을 음차해서. 예. 토문족장에 따라서 금산에 살았던 부족민들은 돌고인 됐다. 근데 이 신용화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국 민족의 형성과 민족 사회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돌고래는 흉노의 별점에서 고조선 후국 부족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고조선 후국 부족이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돌고래라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요. 수서는 돌고래 선조가 평양의 아사나시라고 해서 고조선이 돌고래 왕조였음을 명백히 기록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왜 제가 글쎄라고 하냐면은 평양의 아사나시가 과연 정말 있었을까? 이 얘기가 어느 지역 평양을 말하는 거냐? 그렇죠. 이게 논란의 차이가 있겠죠. 평양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평안도 평양인지 아니면 산서성의 평양인지 아니면 뭐 우리가 화북성에 말하는 그 조양시의 평양인지 요양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신영환 교수는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6세기 아사나시가 알타이 산맥으로 이동해서 돌고래 대제국 건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우리 역사학계는 한참 대선배님이시잖아요. 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도골 제국의 그 왕족 아사나시와 최고 귀족 아사달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것도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어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언어 전공자도 아니고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의 문제 제기는 아까 전 방금처럼 그런 부분인데 학설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고 같은 아사의 뜻이지만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했던 요거 있잖아요. 요 같은 아사지만은 요 아사는 돌고래 아사는 투르크어로 푸르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푸른 이리, 푸른 색깔 이리, 늑대를 말하는 건데 아사다라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죠. 요거 이제 그 탱그리 세계를 묘사한 겁니다. 돌고래 말하는 투르크 탱그리. 이런 돌고래 성장을 하면서 투르크의 각 계열들 병합을 합니다. 통합을 하죠. 그리고 화평을 통해서 야 너 우리 편 될래 이런 거죠. 너 우리 편 될래 하고 우리 편 될게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거고 끝까지 정하면 토벌해 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통일 작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유효는 당시 어디 신경 쓰고 있었냐? 북이하고 전쟁에 신경 많이 썼죠.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죠. 북이하고 유연하고. 근데 이 도골이 서쪽에서 너무 움직임이 크니까 유연도 부담스러운 거죠.
아, 이거야, 이거. 이 이리간이 있었던 그 돌골 제국의 유라시아 세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괵투르크에서 투르키로 나타나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또 이제 개별의 국가들이고, 여기 요 지역 자체가 당시 돌궐의 그 주무대였고, 당시에는 또 서위 동위와 북위가 이제 그 분열이 돼서 동위와 서위로 이게 그 나뉘어진 상태였는데, 그 중 서위가 바로 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유연하고 자주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대립이 심화된 상태였고, 유연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옛날 자기들이 그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에 여기는 꼭 정복을 해야 했던 거고, 유연이 아니라 서위 입장에서는 이런 유연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제 돌궐이죠. 멀리 돌궐까지 갖고 돌궐 동맹에서 둘이 같이 때리자, 유연을. 그렇게 얘기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서위는 돌궐하고 동맹을 하면서 동맹 조건으로 비단 무역을 교육을 감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들 황실의 공주였던 장락공주를 그 이리간에게 보내서 혼인을 시켰는데, 이거는 뭐냐면 겉으로는 동맹이지만은 사실상 굴종 관계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이후에 돌궐하고 서위 동위 이 두 나라가 나중에 북제하고 북주로 변하는데, 이 나라들이 돌궐에게 굴종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유연이 고립이 됩니다. 돌궐하고 서위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돌궐의 이리간, 이게 첫 간이죠. 이리간하고 중국 서위사신하고 만나는 그 미니어처가 내몽골 후어하우토 박물관에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갖고 와서 찍은 거예요. 이리간이 552년에 유연의 사신을 보내서 그 유연의 왕에 따르고 결혼을 요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구실이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유연이 상국이거든요. 독일보다 돌궐보다 상국인데, 이게 이제 돌궐보다 상국인 상국이 유연의 왕에게 감히 돌궐을 족작다니까 딸 주세요 그러면은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지. 전쟁을 유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안하계가 군을 일으켜서 토벌에 샀으니까 패배를 하고, 그리고 유연의 이 승세를 타서 돌궐이 유연의 수도 쳐들어가서 안하계를 죽이고 유연을 완전히 정복하면서 유연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리간은 이렇게 돌궐 대제국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거는 약간의 뭐냐면 뽕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지도가. 네. 아무리 터키인들이 만든 지도라 할지라도 이건 좀 뻥이 심한 것이, 이건 분명히 고구려가 코레가 이렇게 있었는데 백제하고 신라는 표기도 아예 안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여기를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글쎄요, 여기를 먹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뽕이에요, 뽕. 그 이리간의 아들이었던 디자블루스가 그 서역의 모든 국가들을 장악을 하고 실크로드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동서로 가는 중개무역지를 다 취하게 돼요. 디자블루스가 누구냐면은 이란과 러시아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터키에서는 이스테미간, 그리고 중국에서는 서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돌궐 시크로드 장악을 하니까 경제력이 엄청 크게 신장이 돼요. 그리고 투르크의 각 계열들이 서방에 걸쳐 살게 되니까 이 민족과 저 민족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황색 인종과 백색 인종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섞여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섞이고, 이 섞인 인종 중에서 우성혈통 나타나는 인종이 있다면 그 인종이 백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인종들이 또 이렇게 건너와서 한반도 쪽에 건너서 정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뭐냐? 서울대 최몽룡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라의 서몽총인가 그쪽을 이제 발굴을 하면서 백인 유골이 나왔다. 어머니가 백인이고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가 백인이고 남자가 황인,
이런 그 유골이 나왔다고 발표를 하고 크게 학계에서 크게 아주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아마 백인종들 한반도에 들어온 거는 그 투르크의 그 섞인 우성 혈통 중에서 백인으로 나타난 혈통이 들어온 거 아닐까 이게 보여집니다. 몽고전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라시드 아딘이라고 이란국 당시에 그 이슬람 사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을 그 5권을 집필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거예요. 집사라고 해가지고 책 3권을 만들어요. 처음에 집사를 해서 책 3권을 만들고 이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집사에서 첫 번째가 부족지라고 해요. 부족지라고 해서 몽골 부족 한참 이전 시대 얘기를 많이 이 역사를 기술한 거를 말하는 거고 징기스칸기라고 해갖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일대기.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이렇게 따로 기록하는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만든 것이 바로 몽고전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각종 이제 몽골에 대한 각종 나라의 기록들을 죄다 쓸어 모아가지고 그거를 한 편의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몽골에 대한 이 기록에 나오면 터키 돌고래에 관한 그 기록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디자블로스가 서방 원정을 한 이후 이리가한의 명을 받아서 서방을 통치하는 가한이 있는데 그를 서돌골의 시초라 했다. 오구지인의 시조가 된 겁니다. 말 그대로. 3대는 목간가한인데 목간가한 때 전성기는 거의 그 페르시아를 넘어서 중국을 막 압박을 하고 그리고 북이 그 예를 들어서 북이와 갈라진 동이와 서이 그리고 북주의 그 북주를 종속을 시키고 그리고 돌궐이 가지고 있었던 땅은 흉노가 옛날 갖고 있었던 땅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흉노의 옛 영토를 거의 되찾게 됐다. 그래서 수나라하고 당나라 교체기 시기에는 돌궐도 이제 동돌궐과 서돌궐로 분열을 하는데 이 분열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수 문제 양견이에요. 요거에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돌궐도 이제 카간의 계승권을 두고 고륙 상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4대 타발가한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수계를 정하지 않고 사망을 해요. 그래서 장자 상속제도에서 암라간이 장자이기 때문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 3대 목간가한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암라간이 너무 어리다. 왜 이 사람이 가한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복 형제에게 양위를 해요. 또 이복 형에게 양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간이라는 거 칭호를 반란을 이제 달래기 위해서 아파간의 칭호를 수여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계속 그 덱한 자리 하나 때문에 결국은 그 고륙 상징이 계속 계속 발생하게 하게 된 거고 양견이 이걸 이용해서 이의제의를 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돌궐의 세력을 약화시키게 되죠. 이런 이의제의 같은 경우도 그 대부분 뭐냐면은 경략 결혼인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무제나 한나라 소제가 그 왕소군을 그러니까 흉노 가한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 사실 딸을 바쳐갖고 그 조공을 해갖고 나라를 약화시키려고 한 건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거라 볼 수 있죠.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무력으로 토벌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고 그 강렬한 그 기세를 누르려면 뭘로 해야 되냐면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미인기가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중국이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돌궐이 이제 세력이 확장이 되면서 고구려하고 처음에는 충돌을 합니다. 고구려가 이때는 송마말가를 정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확장이 됩니다. 이때 그 고구려의 왕은 평강왕이고 평강이 아니라 평원왕이고 평원왕 다음이 바로 영양왕이죠. 근데 이 평원왕 시대 때부터 그 고구려가 남방이 아니라 이제 북방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당시에 그 평원왕의 아버지였던 양원왕과 그 이후에 그 안원왕 이전에 안원왕 시기는 이 시기는 이제 신라가 팽창을 하던 시기예요. 신라의 진흥왕이 쳐들어오는 시기라서 고구려가 남방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북방을 포기를 하고 이제 신라가 진흥왕 이후에는 약간 북방 그 진출이 그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아마 북방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남방에서 세력을 기지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북방으로 이제 북방으로 진출해서 북방에 이제 또 다른 세력 기지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고돌고라고 고구려는 처음에는 충돌을 해요. 왜 그 형제 국가들끼리 왜 충돌을 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돌고는 동쪽으로 뻗어나가고 싶어하고 고구려는 또 서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끼리여도 아무리 형제끼리여도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그 정책하고 똑같습니다. 백제는 항상 북쪽으로 가고 싶어 했고 고구려는 그런 백제를 찍어 누르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전쟁을 자주 벌였죠. 고구려하고 백제 형제 국가인데도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돌고라고 고구려도 형제 국가인데 전쟁 안 벌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돌고라고 고구려하고 전쟁도 했고 뭐 북방민족하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왜 그게 무슨 형제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고구려하고 백제는 전쟁 안 했냐? 고구려하고 신라는 전쟁 안 했냐? 백제하고 신라는 전쟁 안 했나? 이 삼국이 서로 전쟁할 때는 더 치열하게 싸웠는데 왕까지도 죽이고 서로에 안 그렇습니까? 고구원왕을 전사시킨 사람은 백제 근초고왕이에요. 그리고 백제 계로왕을 죽인 사람은 고구려 장수왕이에요. 백제 성왕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신라의 진흥왕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걸 생각하면 되죠. 돌고라고 고구려의 정치적 관계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적대 관계입니다. 초반 기록에 다 나와요. 적대 관계인 거는. 전형적인 국제 질서죠. 이런 것이야말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고구려 백제하고 엇비슷한 그리고 돌고가 고구려의 세력 다툼도 그걸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충돌을 뭐냐면 거란의 지배권을 두고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거란은 그 돌고라고 고구려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조그맣게 끼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역을 나눠 갖고 싶어 했어. 요 지역을 갖고 싶어 했는데 왜냐면 요 지역을 가져야 고구려는 중원을 진출할 수 있거든요. 설암온유나라고 그 요화 지류 있지 않습니까? 그 지류 지역을 장악을 해야 중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말 달려서. 근데 그 지역을 넘어서지 않으면 어떻게 중원으로 갑니까? 돌고 입장도 그 지역을 지배해야 그 한반도 쪽까지 세력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란이 있었던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야. 북방민족한테. 돌고과 고구려와의 그 관계 기록들 중에서 동로마 지역에서 나온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대륙의 북부 지역을 지배했던 유목민족이 아바르가 있는데 아바르는 유연의 한 지파예요. 그래서 이 아바르족이 유럽을 확 휩쓸어 버립니다. 한 100년 이상을 휩쓰는 대전쟁이 일어나죠. 결국은 그 아바르가 그 유명한 프랑크의 까를로스 대제에게 결국 멸망을 하는데 그게 그 사이에 있었던 100년간의 그 기록은 아바르족의 그 기록은 유럽에서 최고의 흑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훈족이 다음으로 굉장히 무서운 그런 그 역사다 이렇게 남아 있죠. 이 그 아바르족이 그 신흥민족이었던 그 돌고래에게 멸망했다. 근데 이 아바르족과 이 기록 때문에 아바르족과 유연을 동일민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연족의 일파입니다. 유연은 유연인데 유연족 일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잔당들은 투르크로부터 동남쪽으로 1500마일 떨어진 곳으로 도망갔다. 타우가스트는 뭐냐면은 어디야? 북이 타브가치의 그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타브가치를 이렇게 비잔틴에서는 타우가스트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인디아가 기르고 있는 이 그 바바리아인들이 매우 용감한데 대적할 나라가 없었다. 그 아바르는 반란을 다시 일으켰는데 타우가스트의 공격을 받고 비참하게 몰락해서 그 타우가스트와 동쪽으로 이웃해 있는 묵스리로 도망을 갔다. 묵스리가 어디입니까? 무쿠리. 여러분 무쿠리 들어보셨죠? 무쿠리. 예, 고구려 아닙니까? 이 고구려를 비잔틴에서는 묵스리라 불렀어요. 예, 왜냐하면 이거 확실하게 나와 있거든요. 뭐냐? 타브가치의 동쪽에는 묵스리, 동쪽으로 갔다고 이렇게 확실히 나오잖아요. 타브가치의 북위의 동쪽이 어디입니까? 고구려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 위험에 대처하는 강인한 정신력과 일상처럼 헤어지는 혹독한 군사훈련으로 투지감이 높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비잔틴인이 기록한 고구려는 이렇습니다. 강인한 정신력과 다시 한번 일상에 행해지는 혹독한 군사훈련으로 투지감이 높았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잔틴 사람들이 당시에 바라보는 고구려인이었어요. 이 책의 원본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의 원본을 한참 찾았어요. 어디에 가면 있냐면은 비잔틴의 수도였던 지금 현재의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이 책이 남아 있어요. 이 고구려 기록이 여기에 있어요. 이 편에 있습니다. 요 편에 제가 확대를 못 해가지고 요거만 이렇게 갖고 했는데 이 고구려 편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가 아까 방금 설명했던 겁니다. 이게 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 기록 하나만 보면은 굉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해석을 하면 이 자체가 약간의 약간의 그 라틴 영문판 비슷하게 해갖고 의역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자세히 보면 이건 영문판은 아니고요. 당시 비잔틴 사람들이 쓰던 문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두고 테오스필라스토스 시모카타라고 하는데 이 기록들 중에서 가장 원본인 기록이 또 요게 또 남아 있어요. 투르크와 한국과 형제국을 반박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사실은 이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용의 원본이에요. 이게 원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거잖아요. 이 내용 중에서 묵스리하고 이 투르크하고 전쟁하는 상세한 기록이 여기 나와 있어요. 네. 또 요 주석으로 하필이면 밑에 있는 여기에 달려 있는 이 주석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 다른 측면으로 보면 동로마와 고구려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를 어떻게 알았을까? 묵스리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교류를 하지 않았으면 소문만 들었고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교류를 했으니까 알겠죠. 뭐냐?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원길이 있죠. 실크로드가 있기 전에는 초원길이 있었어요. 그 초원길을 따라서 말을 달리면은 징기스칸도 7일 만에 폴란드 국경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하면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구름같이 사라진다고 몽골군이 엄청 빨리게 초원을 실제로 가보면은 나무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달리기만 하면 돼요. 그냥 끝없는 벌판이에요.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게르들 몇 군데 운집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가 바로 뭐냐?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밥도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카라반사라이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참이에요. 역참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갈아타고 이렇게 끊임없이 달리면 7일 안에 유럽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막히는 게 없죠. 고속조차보다 더 빨랐을 겁니다. 어쩌고 보면. 이 아바라는 트르키는 돌궐, 아까 말씀대로 타우가스트는 북이, 묵스리는 고구려, 아까 말씀드린 똑같죠. 그리고 유연이 돌궐에게 패망을 하면서 유연의 남은족들이 서유로 도주하였다가 고구려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아까 그 내용을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구려하고 수나라하고 전쟁을 벌이죠. 살수대첩도입니다. 이게 잘 아시는 거죠. 그 사이에 고구려하고 수나라하고 전쟁을 벌일 때 돌궐은 그 사이에 세력을 회복을 하죠.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왜냐? 돌궐은 거기 상관이 없거든. 그 둘 전쟁 벌이는 것에. 네,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이나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하기에는 다 힘이 들어요, 원래.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예, 졸음을 쫓기 위해서 2시간 하다 보면 졸려요, 또. 예, 그래서 졸음을 쫓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자, 동돌골과 서돌골이 이렇게 양분이 됐을 때
그 수나라가 이제 거의 멸망의 그 징후를 보이니까 고구려 원정에서 실패를 한 다음에 그때 그 동독권이 역으로 이제 이의제를 씁니다. 수나라 내 반란 세력들을 이제 그 지원을 해가지고 그 세력들로 하여금 수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 수나라가 무너지면 또 돌고래 그 땅을 접수를 하던가 아니면 거기 새로 세워진 나라에 조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역으로 또 이번에는 돌고래 그 수나라의 반란 세력을 지원해서 이의제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돌독권은 누구를 그 지원을 주로 많이 했냐면 당고조 보이시죠? 아 잠깐만 어디 있어? 당고조 이연하고 당태종으로 알려진 이세민 부자에게 그 직접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들로 인해서 중원이 혼란스럽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죠. 그래서 이 결국은 이연과 이세민 부자가 수나라 전체 반란을 다 평정을 하고 당나라가 세워졌을 때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하고 큰 그 역할을 했던 민족이 돌고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돌고래 당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이 당나라가 돌고래 말을 잘 안 들어. 의도했던 거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돌고래 마지막 간 이름이 힐리가안인데 이 힐리가안이 당나라 국경지대와 장안 인근까지 침입해서 약탈을 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당나라가 돌고래 말을. 그래서 이세민이 군을 관장을 했기 때문에 왕자들 중에서 이세민에게 번번이 패하고 마는데 그 패하고 마는 과정에서도 상당수의 많은 재물들이 약탈이 되어 갖고 그 돌아갔기 때문에 돌고래 세력이 약해지지가 않게 됩니다. 동북방의 고구려하고도 연합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 초기에는 굉장히 그 많이 전쟁도 벌이고 전투도 벌이고 그랬지만은 결국 공동의 적은 뭡니까? 공동의 적은 중국 아닙니까? 중원 세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원이 통합됐을 때 그 위력이 있어요. 한동안은 좀 그 위력이 있는 게 중원 통합했을 때 나라들, 수당 같은 나라들이죠. 근데 그런 나라들을 견제를 하려면은 그 나라 주변을 싸고 있는 강대국하고 손을 잡고 같이 연합해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 동북아의 시스템은 항상 중원을 견제하고 중원이 그 강대하면은 북방 민족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견제하는 그런 역학관계로 나타납니다. 항상 그래요. 그런데 고구려가 추나라고 전쟁을 장기간 계속하다 보니까 고구려도 그 세력이 약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수나라 같은 경우는 중원 자체를 통일을 했고 그 중원에 있는 물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올렸고 그런 부분 때문에 수나라가 나중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낳겠지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원의 땅 절반 정도 중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땅이기 때문에 더 어떻습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나라와의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고구려인들도 적지 않은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국경 인근의 말가라고 거란인들이 그 사이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예. 송말말갈의 일부가 돌고래 일대 기속을 하고 또 이 송말말갈이 돌고래가 고구려의 국경 사이에 살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고구려 국경도 약탈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대로 이제 당시 중원 혼란기에 있었던 그 당나라 초기 시대 때니까 당나라의 국경도 약탈도 하게 되고 그리고 도굴과 고구려 사이에는 수나라라는 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가 생기기 전에 수나라는 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대수항쟁을 위한 동맹도 결성이 돼요. 따로. 그리고 고구려하고 돌궐이 무려 7차례 사신이 다녀갑니다. 정치적, 외교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은 이들 사신이 가면서 사신만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외교적인 사신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이제 그 온갖 각종 그 상인들도 따라가고 문화적으로 서로 교류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 때 그 명나라하고 청나라의 사신이 보내지면요. 성절사라고 하고 또 겨울에는 동지사라고 해갖고 이렇게 가죠. 그때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상인들이 같이 함께 가죠. 함께 중국에 가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같이 이렇게 그 중국에 가서 학술적인 교류를 하고 싶어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학자들 가서 중국에 있는 명망인 유학자들하고도 교류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연안 박지원의 경우는 그 사이에서 중국의 그 각 지역을 돌아보면서 열화일기도 쓰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똑같아요. 고구려가 돌고로 가거나 돌고래 고구려로 오면은 왕래를 하면 항상 그런 사절들이 함께 낑겨 있어요. 낑겨서 가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는 당연히 그 외교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인 교류가 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고구려가 북쪽 신성 근처에 관실을 엽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부분에서도 교류를 서로 할 수 있었는데 이때 고구려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뭐니 해도 고구려는 말이 필요했죠. 돌고려는 말이 풍부하죠. 기마병이 강력해야 당시에 기마병이 강력해야 그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죠. 보병하고 기병의 싸움이니까. 보병보다도 기마병이 더 우세한 사실이니까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로 보면은 탱크 한 대 사들였다. 예를 들어서 말 한 마리 탱크 한 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말을 사들여서 기마를 훈련시키고 기마병을 이끄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컨대 이런 거거든요. 말 한 마리 사는 게요. 굉장히 비싸요. 군마 같은 것도 특히 군마 같은 잘 훈련된 것들을 사는 건 굉장히 비싼데 에마 같은 걸 사면요.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훈련하는데 비용 안 들어가요? 훈련하는데 비용 들어가요. 왜? 말도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 목초 같은 거를. 그럼 목초 같은 건 어디 놔둡니까? 목초 같은 것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거 돈 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잘 훈련시키고 잘 먹이고 그러려면 말 도구도 있죠. 말 도구도 이렇게 그 제작을 해야 되죠. 그거 나오는 쇳덩어리 어디서 나옵니까? 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기마병이 뭐 만드는 게 굉장히 쉬운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말 한 필 훈련시키고 병사 한 명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군대가 옛날에는 5만이 넘어가면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10만이 넘어가면 초강대국이고 뭐 기마 20만, 개마 30만 뭐 어쩌저쩌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다 뭐냐면 그거는 현실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을 딱 그 연결해 봤었을 때 고대 그런 부분을 연결해 봤었을 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마 30만이나 20만이 만들려면 국가 재산을 다 완전히 탕진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10만만 돼도 기마가 10만만 되고 기마 병 자체가 10만만 되면 초강대국이에요. 당시에. 그 정도로 말 키우기가 어렵다. 그런데 고구려의 영유태왕이 그 친당 정책을 펼치면서 돌고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수나라고 오랜 전쟁을 통해서 세력이 약화가 됐거든요. 세력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이 세력을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는데 가장 큰 적은 뭡니까? 통일중원국가 아니에요. 통일중원국가인 당나라. 이 당나라한테 친해져야죠. 당나라하고 적대하면 또 전쟁을 벌이면은 고구려 입장에서 감당할 재간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그 고구려의 영유태왕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세력을 쌓는다 그러는데 이게 문제는 그냥 세력을 쌓는다와 굴종 외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 힘을 기르는 것과 굴종해가지고 중국의 요구 다 들어주면 힘 기른다는 건 어불성설이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힘을 기르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논밭도 개간을 하고 기마병도 아까 말한 것처럼 기마병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강대국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당나라한테 완전히 친당 정책을 한다면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굴종 정책을 많이 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관을 수나라 병사들을 묻어놨던 경관을 쓰러뜨린다던가 뭐 도교를 받아들인다던가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도교를 받아들인 것은 어떤 형태의 모양을 취하고 받아들였느냐. 우리 거를 다 없애고 우리 거를 거의 없애고 도교를 받아들여서 완전히 중국의 식민지가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 것을 완전히 자주성을 갖춘 다음에 도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당나라가 628년에서 630년 사이에 돌고라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히일간을 사로잡고 동돌고를 멸망시키니까 축하하는 사실을 보내요.
돌고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죠. 고구려에 대해서. 이런 그 돌고래가 고구려, 이런 돌고래가 고구려, 그러니까 돌고래가 고구려의 그 친밀한 관계를 기록한 기록이 있는데, 문제는 이 기록이 수나라 때 기록이에요. 수나라 그 개민간 시기인데, 이게 그 구당서 그 돌고래를 나타낼 때 돌고래와 그 직접적으로 전투를 벌였던 그 당나라 그 당시에 그 당시대 장수였던 위운기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거란이 영주 지역을 쳐들어와서 노략을 한다. 그러니까는 영주 지역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그 어디야? 서람목류나라고 불리는 서요화 지역 있죠. 그 지역을 그 지역을 영주 지역이라고 했고, 그 지역에 노략질을 하니까 위운객이 명을 내서 돌고래 병사를 이끌고서 거란부족을 토벌하도록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고래 개민강이 이 전쟁에서 2만 명을 동원을 했고, 운기가 거란의 경기에 들어갈 때 돌고래 병사 2만을 상단으로 위장을 시켜요. 그래서 유성에서 고구려와 교역을 간다고 거란에게 속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수나 상식이 있다는 걸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감히 말하는 자는 죽여버렸다. 그래서 거란이 이때 방해를 하지 않아서 멸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구려가 이 거란이나 뭐 이런 지역에 노략질이 심해지니까 이 낑겨 있는 거란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고구려가 당나라 당나라 그 군사들이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고구려가 돌고라고 또 연합을 해요, 나중에. 그래서 고구려가 돌고라랑 연합해갖고 이 수나라 당나라의 병사들까지 이용해서 공동의 적인 거란을 토벌을 해버립니다. 근데 거란이 이때 장기간 그 영주 지역을 침탈하지 못하고 거란이 완전히 복속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또 고구려와 돌고래 치밀한 관계의 기록은 또 여기도 나와 있어요. 수양제가 개민 가한에 막살을 들렸을 때 고구려 사신이 왔었는데, 이때 고구려 사신이 온 것을 목격하고 화를 냈다. 왜? 수양제는 돌고래를 잠재우고 고구려를 토벌해야 되는데, 고구려 사신이 돌고래 진지에 있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그런 기록도 있고, 그런 기록들 때문에 고구려와 돌고래 외교상으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고 교육도 활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당태종 이세민인데, 쿠데타 일으켜서 황제가 된 인물이에요. 자기 형제도 죽이고,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왕후로 만들어 놓고 그런 인물을 우리는 당나라 정관에 치라해가지고 태종이 굉장히 중국에서 최고의 명분으로 이렇게 정관정연하는 책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북방의 돌고라고 고구려의 강경한 외교책을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북방을 견제하면서 서로를 정벌할 계획을 세워요. 당태종의 가장 문제에 직면한 국가가 동돌고래 세력인데, 이 돌고래 당태종에게 크게 치욕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필리간의 잦은 침공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어떤 치욕이냐면은 이 위수 팽교 맹약이라고 해갖고, 갑자기 그 당태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돌고군이 침략을 해 당나라를 쳐들어와요. 장안까지 근처까지 쳐들어와요. 위수가 장안 근처에 있기 때문에 위수까지 밀고 들어오니까 당태종이 특별한 전략을 구사를 하게 되죠. 이때 약간의 춘추비법 이상한 거 하나 집어들기 시작하는데, 당태종이 혼자서 말을 이렇게 끌고 개민가한에게 나아가요. 나아가서 개민가한한테 우레와 같던 소리를 지르고, 너는 정말 무도하다. 이 땅에 함부로 침입을 하더니 너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랬더니만 힐리간이 겁먹어갖고 돌아갔답니다. 이게 중국 기록으로 나와요, 이런 거에. 근데 문제는 이게 중국 기록이 뭡니까? 조금만이라도 뭔가 자기한테 치욕적인 거 있으면 상내 그쵸, 막 그렇게 쓰죠. 그 상내 뭐였다는데,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위치야. 그렇죠. 유한 위치.
그러니까는 자기의 치욕적인 걸 감추고 이렇게 쓴 거예요. 태종이 와가 혼자 말 타고 와가지고 당태종이 와가지고 큰 소리로 니네 그 뭐야 우리 땅 침략했으니까 니네는 정원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돌골 가한이 덜덜덜 떨더니만 이게 돌아가요. 돌아갔다는 그런 기록 믿겨지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10만 대군인데.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자신이 겪었던 치욕에 대해서 이거를 감추고 이렇게 쓴 기록들인데, 원래는 이렇습니다. 당태종이 일일간에게 굴복을 해서 맹약을 맺어요. 그래서 위수 팽교 맹약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위수에 설치됐던 보루와 갑장을 철폐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를 넘어가면은 또 상당한 거리를 달리면은 또 돌골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돌골을 침략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없애버리면 뭐냐? 그걸 없애버리면 돌골하고는 더 이상 수비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그 맹약의 치욕 때문에 당태종이 미친 듯이 복수전을 준비합니다. 강한 기병을 양성하기 위해서 서역에서 말을 사들여요. 그리고 동독골과 서독골 당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서돌골의 세력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무기를 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서돌골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중국 당나라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갖고 동독골을 치면은 그러면 동독골이 망하면 그 땅의 반은 당나라하고 반은 자기들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힐리간의 동생 또 형제간도 이간질 시켜요. 힐리간의 동생에도 돌리가한테도 형제 매형을 맺습니다. 당태종이 형이고 돌리가한이 동생이야. 이렇게. 그러면 둘이 형제 매형을 맺으면 한쪽 친형인 가한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독골을 무너뜨리려면 동독골이 구성하고 있는 그 철력 계열의 반란이 필요를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를 철저하게 수행한 사람이 당태종이 24장으로 불렸던 그 유명한 장군이기도 하면서도 전략가인 게피라력입니다. 게피라력이 원래 돌골 출신이거든요. 우선 돌골을 구성하고 있던 그 철륵계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르크계라고, 철륵계라는 것은 투르크 음역화에서 철륵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또 그래서 철륵계 민족인 설현타가 있습니다. 이 설현타가 반기를 드니까 다른 이제 설현타하고 친해진 5개의 부족이 동독골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요. 쪼개지는 거죠. 이때 돌리가한, 그러니까 힐리가한의 동생이었던 돌리가한이 5개의 부족을 군사를 지휘를 하게 되고, 당태종이 여기에 지원해서 군을 파병을 하면서 동독권 토벌 작전에 나섭니다. 이게 629년이에요, 이게요. 이렇게 해서 당나라가 돌골 원정에 나서게 돼요. 그래서 설련타의 족장이었던 이난이 힐리간을 공격을 해서 타격을 입혔고, 당태종이 전략가 이정하고 이세적,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주적이죠. 이세적은. 예, 이적이라고도 합니다. 당태종 24장 중에 하나예요. 이 이적으로 하면 힐리강을 공격하기 위해서 마침내 돌골을 멸망시켰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돌골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는 당나라가 있고, 가운데 거란이 조그맣게 낑기고, 그리고 위에는 북쪽에는 이제 설련타가 있는 거고, 고구려하고 송말말가 있는 거죠. 이런 형세로 동북아시아가 짜여지게 되는 거죠. 돌골 제1제국이 당나라에서 멸망한 다음에 서돌골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는 키르기스스탄의 조상이에요. 키르기스탄의 조상이면서 같은 투르크계 민족입니다. 이들 민족을 카를룩이라고 불렀고, 카를루크는 또 갈라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르크계 계열이었던 설련타도 이때 강성해지기, 갑자기 강성해지면서 이 부족들 토벌하기 시작한 거고, 이렇게 돌골이 지배했던 중앙아시아나 동북아시아 판세가 상당히 어지럽게 되는 그런 형국을 갖게 되고, 그 사이에 당나라가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죠. 태종이 정권에 치하면서. 이게 당태종의 정권에 치는 돌골의 분열과 돌골의 멸망과 분열, 서돌골의 분열과 서로 싸우는 이런 상황, 그리고 고구려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약해진 상황을 이용해서 강대국이 된 겁니다. 당나라가 강대국이 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설련타의 이난가한이 셀렌가강이라고 있어요. 보면은 몽골 지역에서 울란바토르 쪽으로 해가지고 셀렌가강이 있는데, 그 방면을 이용해서 위구르의 일족들하고 회골이라고 불리는 민족들하고 공동으로 연합해서 자기네 또 다른 국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당나라와 함께 동독권의 잔여 세력을 섬멸한 다음에 당나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커지게 돼요, 세력이. 툴크의 설련타는 어떻게 나오냐. 사산왕조 페르시아 사마르칸트 지역을 공략하는 공략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이끌고 또 그 실크로드의 주요 도시들을 그 섭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설련타가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데 방금 보이는 것이 그 위구르에서 그 어디야 그 타지키스탄 쪽으로 위구르에서 타지키스탄 쪽으로 넘어가는 지역에 이 고성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고성이 그 지금은 흔적이 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고증도 되고 그랬지만 이 성이 그 옛 설련타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당나라도 습격을 하고 그랬던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안시성 전투 때 우리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전투를 벌였던 안시성 전투 때 그 설련타가 그 당나라를 때렸기 때문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당태종이 수만의 군사를 잃었어도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나라를 괴롭혔던 설련타의 출발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련타의 서방 지역에 대한 토벌은 실크로드의 대부분 지역이 설련타에서 완전히 거의 장악이 되면서 설련타가 갑자기 당나라를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설련타의 군 편제와 전략은 기마민족 민족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이전에는 기마민족은 어떤 그 군 형태였냐면 등자를 끼우고 말에 이렇게 활을 쏘고 칼을 이렇게 그 곡선형의 그 칼을 휘두르면서 그 싸웠던 그런 전략이 있었는데 그런 군도 그렇게 편제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던 게 보병전을 감행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창을 들고 다니는 보병들을 이제 양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존의 기병 그대로 두고 또 기병이 또 상황에 따라서 말에서 또 내려서 보병전도 보이고 후퇴하면 기마를 타고 이제 빠르게 도망갔다가 또 빠르게 역습을 하고 뭐 이런 전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련타가 1인당 말 4피를 가지게 합니다. 전투가 장기화됐을 때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말을 바꿔 타는 거예요. 바꿔 타면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군 편제가 그 돌골 제1제국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돌골 제1제국대는 그 기타 선비족이나 흉노족이 싸웠던 것처럼 또 거의 비슷했거든요. 말 타고 활 쏘고 곡선형 검으로 막 휘둘러서 목 잘라 죽이고 뭐 그런 거.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는 이제 창을 소지하게 되면서 얘기가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돌골 제2제국대 이 돌고골의 기본적인 군사 교본이 됩니다. 돌골 제2제국도 이제 창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창류의 그 유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앙아시아에.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자, 설련타의 다미가는 고구려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 그 박물관, 궁전박물관에 이 벽화가 있는데 아프라시아 벽화를 거의 보면은 거의 손상이 됐죠. 손상이 돼가지고 아쉽습니다. 이거 보존 방법도 이제 점점점 이게 그 껍데기 다 벗겨지는 것 같고 그래갖고 보존 방법도 잘 안 되고 잘 모르고 그래서 이게 남아 있을 때 보지 못하면 이제 거의 없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고 막 현재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 아주 잘생긴 제 모습인데 예, 원래 제가 한임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 써 있어요? 코리안이라 써 있죠. 코리안, 그렇죠. 이게 그 고구려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연개 소문이 안시성을 구해달라고 파병이 아니라 사신을 파견했는데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그 학예사도 한국말로 유창하게 코구려 그래요. 예, 고구려는 말을 발음 못 써요. 커구려 그래요. 예, 좀 색달랐습니다, 발음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고구려를 안다는 거죠. 이때 당태종이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시성을 조금만 더 두면은 함락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설현타가 그 틈을 타서 그 자기네 그 장하석까지 진격을 해오니까 당태종 입장에는 고구려를 완전히 정복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당태종의 분노가 장난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647년에 설현타를 격파를 하고 이들 설현타가 멸망한 이유는 똑같아요. 이재희 당태종은 그냥 그걸 넘어갈 위인이 아니죠. 당태종이 정치를 잘한 것도 있지만 군사를 다루는 부분에서 상당히 능숙했는데 외교적인 부분도 굉장히 능숙했고 당태종 같은 경우는 이런 설련타 주변에 있는 설련타를 무지하게 싫어하는 다른 투르크 종족들을 막 설득을 시켜요.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칩니다. 또 중국의 이의제이는 항상 북방민족이 분열과 항상 그런 맥을 같이 해왔어요. 분열과 이런 분열과 또 뭐랄까 어쨌든 분열이라고 하죠. 그게 항상 맥을 같이 해왔는데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각계격파를 하는 거는 통합되었을 때 이 민족들과 그 전쟁을 붙으면 항상 중국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따로따로 분열시키고 각계격파를 해야지 중국이 굉장히 유리했던 겁니다. 당시에.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 설련타가 무너지게 된 것은 또 연개소문도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또 도와줄까봐 미리 고구려 국경에다 또 군대를 따로 파견해갖고 막 공격은 하지 않고 농성을 벌이고 있으면 고구려가 군을 못 내요. 그러면 그 사이 설련타 때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설련타가 멸망하고 나서 서독고도 같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이런 지배에 저항하는 다른 돌고래 세력하고 칼록 세력은 계속 고구려하고 사귀면서 계속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기스탄에 가면은 고려인 중에서 특이한 고려인이 있습니다. 어떤 고려인이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고려인이 있어요. 키르기스탄에 가면. 그들이 한 130명 정도 살아요. 키르기스탄에. 근데 이 사람들이 서기 7세기 중반부터 이주해 온 옛 고려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첫 고려인. 고구려 사람이라는 거지, 말 그대로. 고구려인 후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키르기스탄에 약 120명 정도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한국말 전혀 못해요. 러시아 맞습니다. 왜 오랫동안 러시아화 되었기 때문에 말은 러시아화 쓰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문화적인 거나 뭐 이런 민속놀이나 이런 걸 우리하고 똑같아요. 씨름도 즐기고. 소그드인하고 까룰룩 키르기스탄 사람들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지역은 피지베인들은 페르시아계 소그드인이고 임금은 왕이나 귀족들은 키르기스인들이에요. 그래서 설련타는 매우 고구려하고도 가까운 사이였고 키르기스탄하고도 굉장히 가까웠는데 중국이 당나라가 회유를 하면서 당나라 쪽으로 완전히 복속이 돼서 오히려 당나라의 말을 듣고 설련타를 공격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게 661년에 고구려 멸망하기 7년 전 얘기거든요. 연개소문이 사마르칸트 키르기스계 카룰룩에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게 645년 안시성 포위 당시 때 사신을 보냈던 사마르칸트하고는 아프라시아 얘기하고는 좀 한참 뒤의 얘기죠. 그래서 이때 이게 당나라의 국경에 협공을 협공하자고 제안을 했지만은 이거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요. 왜 제가 출연을 했냐면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120명 중에 한 명을 제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네 나라 코리아에서 그 당시에 사신이 와가지고 함께 우리 조상들하고 함께 같이 공격하기로 했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려인들이 그렇게 약속을 못 지켰다. 왜냐면 이게 당나라하고 고구려하고 이렇게 전쟁 당시에 661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구려에서 같이 사신을 벌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당시 서독골의 도읍으로 또 다른 도읍 안서도읍을 도읍을 지배하고 있던 당나라군이 워낙 견제가 심했기 때문에 또 고구려군이 넘어오는 것도 넘어오지도 못했고 우리도 글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추론이라고 적은 겁니다. 그리고 665년에 카를록이 멸망을 하고, 카를록이 멸망하니까 고구려도 멸망하고, 이때 고구려 유민들이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고구려 멸망한 당나라에게 멸망한 이제 고구려인들이 5만 명과 고구려 유민 5만 명과 당나라와 고구려 왕이었던 보장왕과 그 대신들이 장안으로 끌려가고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주에 한 번 모였다가 장안으로 끌려가고, 또 고구려의 부흥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또 건모잠 장군이 또 당시에 국왕이었던 안승에게 살해되고, 안승이 신라에게 투항을 하죠. 그래서 보덕 국왕의 직위를 받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이제 말갈족으로 도망을 가고, 또 나머지 유민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타고 돌골로 들어갑니다. 유구르하고.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거란 쪽으로 넘어가는 유민들이 말갈족과 함께 발해를 세우는 주축이 됩니다. 특히 어떠한 그 주축이 되냐면은 대조영이 그 지역에 대조영이 있었거든요. 대조영이 그 영주를 탈출해서 어디로 갑니까? 천문영으로 넘어가서 천문영에서 당나라군을 격파하고 발해를 세우죠. 동모산에서. 예. 그리고 보장왕이 그 다음에 요동 군왕으로 임명받아서 안동노부에 발령이 되고, 이 보장왕은 고구려 부흥운동을 비밀리에 지원하다가 적발이 돼요. 그래서 사천성을 유배해서 거기서 유배당해서 거기서 죽습니다. 지금 사천성에 보장왕의 묘가 아직도 있어요. 예, 사천성. 예, 유배가 돼서 거란의 영주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거든요. 요 조양이라 불리는 요 지역이. 여기서 거란족 출신인 영주자세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키고 영주를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나라에게서 미략을 받았던 돌고래 묵철관이 이진충을 토벌하러 와서 이진충을 정벌을 해요. 이때 영주에 머물러 있던 고구려 유민들이 대량으로 탈출을 한 거죠. 그래서 천문영을 넘어서 발해를 세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남은 고구려 유민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또 돌골로 들어가게 되고, 일태시 가한에 의해서 돌골 제2제국이 건국되었을 때 이 고구려 유민들이 대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일태시 가한이 고구려 유민들을 우대해서 관직에 등용하고 능력에 맞게 배분하면서 고려인들을 통치를 하게끔 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는 돌골을 이끄는 실직을 세우는 세력은 고구려인이 됩니다. 왜냐? 굉장히 똑똑하거든, 고구려인이요. 또 중심적인 인물이 고문관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지금 실제로 고문관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고구려 왕족의 고문관이 돌고를 말명해서 묵철관의 사이가 됩니다. 돌고래 묵철관과 사이가 됐다는 말은 뭐가 되냐면 혈족으로 맺어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려왕으로 봉했고, 고구려 민을 쉽게 통치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또 대진국이 건국되니까 직접적인 교역까지 하게 됩니다. 대진국과. 대진국이 세울 때까지 묵철관이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예. 그리고 고구려 돌고래 연합세력들이 이후 한참 이후에 이슬람으로 건너가서 셀주크 투르크 제국을 세우고 지배계국을 부상해서 코리 가문이 됩니다. 이런 고문관에 관한 거는 실제 이렇게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구당서 고한 144 돌고전 상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세한 건 자료집에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고문관의 관한 기록은 책구원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묵철의 딸인 아사나시 여자가 당나라로 기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고문관이 그때 돌고래 혼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나라로 귀의를 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묵철의 딸과 혼인한 고문관이 귀순했다 당나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문관과 고공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고공이도 똑같은 왕조 출신이에요. 그래서 돌고래 유민을 데리고 들어가서 묵철관에게 망명했다. 그래서 고문관이 자신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는데, 그에게서 아들 하나가 생겼고 딸 한 명이 생겼다. 아들 고무서가 묵철관이 암살을 된 다음에 묵철관의 동생 퀴테크 장군의 사위가 됩니다.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도 혈통으로 연결되고 저렇게도 혈통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그 딸, 킬테치킨 장군의 딸, 킬테치킨 장군이 아니라 고무서의 딸이 비게카간의 양녀를 길러줘요. 그래서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토벌을 또 시작하면서 토벌하고도 뭐가 됩니까? 사동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사동국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돌골과 토벌. 티베트도 그래서 우리하고 그때 혈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 모습인데요. 돌골 비문 해석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게카간 비문에 의하면은 그 일제 시간에 의해서 당나라에서 독립한 돌골은 묵철강한 시대 때가 전성기예요. 그래서 무쿠려와 형제 맹약을 맺었다 나오죠. 무쿠려 뭡니까? 아까 묵시르 얘기 나왔죠. 똑같은 그 묵시르가 무쿠려 이렇게 연결되는 거 다 아시죠? 예. 탈라티켄 번역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무쿠려와 형제 맹약을 맺었다고. 바로 이러한 기록들, 이러한 책들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터키 오르온 비문이나 뭐 이런 빌게카간 비문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연구도 해놨고. 그리고 대조영에서는 이렇게 묵철가한이도 등장을 합니다. 이런 인물로. 그 묵철가한은 어떤 사람이냐? 카파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카파간 카간으로. 중동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최고의 영웅이에요. 이 인물은. 그리고 원래 아사나 헤라는 이름을 갖는데 투르크시바는 쿠이로 읽어요. 회를 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북초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데 북쪽을 지키는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북초르라는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묵철이라는 거죠. 이름 자체가. 그래서 카파간이라는 것은 나라의 머리가 되는 칸이라는 뜻입니다. 투르크어로 지혜롭다를 뜻하는 명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력은 조카의 자리를 탄탈해서 자기가 그 카간이 되고 집권년에 당나라 괴롭히고 동몽골 대다수의 부족들을 굴복시킨 명장이자 돌골 최고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터키 교과서에도 나와요. 최고의 영웅이니까. 거란 땅에 속해 있는 영주를 공격해서 폐허를 만들고 멸망을 시키고 당나라를 공격해서 이렇게 대부분 지역을 휩쓸죠. 굉장히 당나라 입장에서 굴욕적인 처사를 감당해야 할 정도로 묵철가한은 중국에서 당시 당나라에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인물이에요.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였고, 중앙아시아 뭐 투르기스 쪽도 정벌하고 돌골을 통합시키고 실크로드 원정에 나와서 실크로드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당나라를 원정에서 괴롭혔기 때문에 당나라 황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돌골의 묵철가한을 제거하는 왕으로 책봉하고 2000필의 비단에 상을 지불하겠다 공언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돌골 제2제국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당나라와 돌골과 싸우는 사이에 발해가 성장을 해요. 그리고 돌골의 고구려 유민들이 어디로 가냐면 또 돌골 자체 내분이 발생하면서 대부분 다 위구르를 통해서 카란 가진이 이쪽으로 통하면 이쪽으로 가면서 구르 이렇게 명칭도 변하면서 셀주크까지 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이븐 자바티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천산산맥 북쪽의 투르크인들이 고선지에 합력해서 자기를 공격할까 봐 그걸 경계했다라고 기록을 남겨요. 이거들이 뭐냐면 탈라스 전투에 나서기 위해서 역사가인 이븐 자바티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됐는데 이때 동족이 고구려 유민들이 자기네들을 숨어서 공격할까 봐 그게 무서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경계했다고. 실제로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오구즈와 오우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예. 두 페이지 남았네요. 두 페이지 빨리 하죠. 뭐. 이때 가장 강력한 세력은 구르인이에요. 예. 그래서 오구주 세력 중에 하나라는 뜻의 오구르인들은 오구주인들 중에서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반 페트르시가 이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반 페트르시는 오구주가 원래 오우지 속해 있었는데 원래는 구즈라고 불렀다. 구즈는 구르의 다른 음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고, 사라구르, 우로그, 온 오구르 이렇게 했는데 온 오구르는 터키어로 숫자로 오는 숫자의 10입니다. 그래서 10을 얘기하면 온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온 오구르가 오구르는 오우르족 중에서 가장 동쪽에 살고 있었고, 구르는 또 다른 말로 구리라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구리족을 형상하는 말이고 터키 학계에서 이 말이 이게 이제 구르가 구리족을 형상하는 말이라고 이완 페트르시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터키 학계에서.
그래서 구리는 고구려인의 뜻이라는 거죠. 라시다띠 집사의 부족지에서는 오구주는 오구려에서 나왔고 구르는 구주의 아랍어식 음사라고. 그래서 구르와 구리는 같은 말로 원나라에서 하라몽골 발음은 구리라고 했다. 원나라에서 하라몽골어로. 그리고 이븐 할둔도 구주와 구르는 같은 말이고 오눌루스 원나라 몽골이죠. 몽골 제국에서는 구리라고 했고 오눌루스와 몽골에는 구리족 출신이다. 이거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중근세 시대 이슬람 사가들도 한결같이 구주, 구리는 같은 말이라고. 오르가 활동했던 5세기의 구리족을 표현해 동쪽에 나는 고구려밖에 없어요, 진짜로. 이거 말고 또 다른 부족 있으면 저한테 반박하셔도 됩니다. 없어요. 근데 5세기에 강력했던 철력계 민족이 유연족이 지배하고 있던 시기에 유연족 가왕의 서씨가 욱구려십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를 바탕으로 해서 우부쿠리, 묵구려, 모골, 몽골 이런 비교 어문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라시디 아틴의 집사와 이븐 할둔의 기록들입니다. 예, 키탑 알 이바르 이 기록에서 아까 방금과 같은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고구려가 이렇게 돌고래하고 터키하고 형제가 된 것은 본격적으로 형제가 된 것은 묵철가한의 딸이 고구려의 왕족 중에 하나인 고문관과 결혼을 해서 그들 사이에 자손을 낳았고 그들 사이에 또 자손이었던 딸 중에 하나가 또 티베트로 시집갔고 티베트도 우리하고 형제가 된 거고 그래서 고구려와 돌고래 형제가 된 것은 그때 시기였고 지금까지 이어서 우리는 형제 국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